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신뢰라고 하는 것은 특히 시장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온갖 사람들이 시장에 모이잖아요. 그죠? 뭐 저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이 시장에 들어왔다.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세영이가 무슨 거짓말을 하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봐요. 세영이의 막 예쁘고 장점이고 막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친구는 뭘 또 우리한테 가져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지. 가만히 봐요. 또 희연이가 뭘 들고 와가지고 저 커피 마시면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구나.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가만히 들어요. 아람 씨가 또 이야기하면 저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저게 진심에서 하는 말인지 진심을 숨기고 지금 겉으로만 하는 이야기인지 막 이런 거를 심리적으로 이제 캐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을 하면서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심리학, 언어 심리학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버릇이냐 그러면 논리를 막 풀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눈을 감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눈을 감고. 근데 이거는 거짓말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막 속사포로 막 쏟아내고 싶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막 논리를 풀어낼 때 눈을 뜬 상태로 말하기보다 눈을 딱 감아버리고 와 이야기해버려요. 그런 행동 심리학이 존재를 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장은 원래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거래가 돼야 되는 것. 시장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래요. 시장이 왜 만들어졌죠? 나는 쌀이 이만큼 있어. 근데 물이 없어. 물 없으면 밥을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 그러니까 물을 찾아야 돼. 근데 내 주변에 물이 없어. 근데 아람시 동네에는 물이 많아. 그러면 가서 내가 물은 뭐 흐르니까 내가 가서 뭐 퍼오면 되지 뭐. 그죠? 물찌개 들고 가가지고 물 푹 퍼서. 근데 아람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저거는 맨날 와가지고 물찌개 들고 물을 퍼가지고 하는데 저 뭐 하는가? 궁금하단 말이야. 살금살금 기 가서 보니까 밥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쌀이 없어. 상대적으로. 그럼 어떤 생각하겠어, 그 다음에는? 물 주고 이제 쌀 받아야겠다. 그렇죠. 예. 물 주고 쌀 받아야 되겠다. 너, 이 물, 이거 자꾸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데, 가져가지 마. 돈 내고 가져가.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 저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내가 그냥 여기 와서 뜬 따름이지. 이게 무슨 네 거냐? 네 소유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말문이, 듣고 보니까 그러네? 설득당하면 그냥 퍼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설득 안 당하고, 야,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은 내 땅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흐르는 강물은 내 강물이야. 손대지 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논리를 만들겠죠. 그런 것들이 막 쌓이면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서로 교환하면은 평화가 유지되겠군. 이게 평화적으로 유지가 안 되면 전쟁을 해야 되겠군.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시장의 기능이라는 그런 정보들이 모여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격차를 메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시장이 존재를 하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뭘 놓고 뭘 먹는 시장이에요. 돈 놓고 돈 먹는 시장이잖아요. 돈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50억, 하여튼 그래요. 그게 뭐 당연하잖아요. 그죠? 뭐 내가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뭐 인생을 즐기면서 살지. 돈이 그렇게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그렇죠. 또, 왜 바꿀 수 있어요? 아니, 경제학 수업을 안 들어서 경제학적으로는 설명을 못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의식 속에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방금 뭐라 그러셨죠? 우리 아람 씨가? 바꿀 수 있어서 교환의 수단으로 써요. 물물 교환, 시장에 옛날에 물물 교환하면 물 양동이 가져가야 되고 쌀 가져가야 되잖아요. 무겁잖아요. 이제 돈 가져가면 쉽잖아요. 가볍고. 교환 가치의 수단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가치를 저장하잖아요. 요 돈은 100만 원짜리야. 요 돈은 10,000 원짜리야. 요 돈은 5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그 50000 요게 5천 원짜리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저장,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저장할 수 있어요. 불에 타지만 않는다면. 그죠? 그래서 교환, 가치 저장,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단이 있어요. 요거는 250만 원입니다. 가격의 단위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쓰여요. 이거를 우리가 법정화폐라 그래요. 그럼 이제 잠깐 또 여기서 이제 곁다리로 우리가 암호화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어떤 룰 세팅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냥 크립토커런시 그랬으면은 암호 자산이라고 하든지
우리나라는 너무 직역을 잘해서 좀 걱정인데 커런시라고 하는 건 화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암호화폐라고 번역하신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크립토 커런시라는 개념에서 그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고 제가 누차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화폐가 아닐까요? 법정화폐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가치저당, 교환수단, 그 다음에 가격의 단위 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 법정화폐라고 해요. 근데 이 암호화폐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가 않잖아요. 왜 그렇죠? 발행이 한정돼 있죠. 그죠? 아니, 지폐도 한정돼 있죠. 무슨 말씀이세요? 코인도 그러니까 동전도 한정돼 있지.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무한대로 중국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만약에 미국이 관세 때리고 막 난리를 쳐서 항만 폐쇄시켰다. 너희끼리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럼 중국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어렵다. 그럼 중국 공산당이 뭐 할까요? 화폐 풀어버리죠. 뭐. 막 찍어내서 풀면 될 거 아니에요. 막말로. 물론 뭐 경제는 개판 나죠. 근데 문제 해결의 가장 극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화폐는 무한정 풀 수가 있다고요. 근데 크립토 커런시는 무한정 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풀어요. 다른 분들이 그러죠. 알트코인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막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미 그 화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 순간에 이미 매몰돼 버리고 상실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화폐 개념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저는 크립토는 화폐가 절대 아니다. 이거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개념은 화폐자를 빼버리고 암호 토큰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암호 자산으로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암호 자산을 무조건 평가절하하지 말고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해 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왜 자산이 되는가. 모르고 산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알고 산 사람들은 이거를 결코 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에론 머스크가 더치의 수장이 됐죠. 더치가 뭐를 뜻해요? DOGE. 뭐의 약자예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맞아요? 네. 예. 첫 자를 따서 DOGE예요. 근데 에론 머스크가 만든 암호화폐가 뭐예요? 똑같아요. 그게 티커라 그러거든요. 티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삼성전자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이걸 다 쓰지 않잖아요. 줄여서 쓰죠. 그래서 그걸 티커라 그래요. 그 약자를. 그래서 약자가 DOG하고 똑같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할까? 에론 머스크가 그만큼 파워풀 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근데 그건 정부 부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부 부서면 어떻게 돼요? 정부 부서면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냐. 정부 무슨 어떻게? 이해가 쉽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해야 돼? 정부 부서의 수장이 되면. 시험 그만둬야 되는 그치. 백지 신탁해야 되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다 백지 신탁해. 블라인드? 백지 신탁이 뭐예요? 백지신. 네, 찾아보세요. 블라인드 자가 들어갈 거예요. 다 오픈해야 돼요. 팔거나 오픈해야 돼요. 블라인드, 예. 들어갈 때그 나오는 거죠. 재임 중에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 그렇지. 그렇죠? 신탁을 아예 해버려요. 예. 와.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 이게 정부 기관이라 그러면 그 자리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못 받죠. 그러니까 이건 정부 기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부 외 기관이에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지금 뭐라 그래요? 400개 정도 정부 기관이 있는데 301개 정도 없애버릴 수 있대. 예, 99개 남긴대. 그러니까 정부 효율을 강조하는가?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 세계는 우리 얼설라이언스와 함께 하는 제 프로그램을 들어보시면 제가 구슬로 끼워드린다는 것을 인지하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더치코인의 이야기, 일론 머스크가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는 이야기, 일론 머스크가 400개가 넘는 것 중에서 한 99개만 남기고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미래 세계에서는 정부가 필요 있다 그랬다, 없다 그랬다. 네. 기업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강조한 게 그거예요. 미래 세계에서 미국이 슈퍼 강국이 될까? 중국이 쳐올라올 수 있을까? 앞으로 양극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기업과 정부가 공존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제가 던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왜? 기업 입장에서는 혁신해 나가는데 그거를 규제해 나가는 게 왜? In the name of people. 국민의 이름으로. 너 이렇게 하면 네가 독점. 너 이렇게 하면 네가 과점. 너 이렇게 하면 가격 착취. 너 이렇게 하면 시장 점유 독점화, 가격 착취, 시민들의 복지 악화. 이거를 정부가 규제 만들어 나가거든요. 근데 과학하는 기술자 입장에서는 나는 빨리 새로운 기술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 만들어서 막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 만들어질 제품들은 뭐 이런 제품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제품이라고 하드웨어잖아. 이게 제품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제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플리케이션,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이게 소프트웨어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이용해요? 데이터. 그 데이터를 상품화 시키려고 하면 개인정보, 사회정보, 커뮤니티 정보를 오픈해야 돼? 닫아야 돼? 일론 머스크는 오픈. 내 멋대로 쓰겠다는 거야. 응? 그러면 현시 정보를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알 수 있어, 없어?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레귤레이션이 규제가 없어지면 다 알아내거든. 여러분 007 영화 보면 첩보 무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무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섬뜩한 이야기인데 내가 만약에 우리 세영 씨를 스토킹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칩을 하나 사서 유심 칩을 하나 사서 하나 꽂아넣어요. 특별하게 개발된 유심 칩이에요. 딱 꽂아놓고 세영 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요새 밤에 전화 오는데 없었어요? 내가 전화번호를 세영 씨 전화번호를 탁탁탁 눌러요. 그럼 전화가 한번 딱 가겠죠? 세영 씨가 받겠죠? 근데 모르는 전화번호잖아요. 근데 말소리가 없으면 당연히 끊겠죠. 저도 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세영 씨한테 들어오고 나가는 전화는 제 전화기에 다 녹음이 돼요. 무섭죠? 네, 그런 기술이 제가 군 생활하던 1980년대에 있었어요. 안 믿기죠? 또 어떤 기술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의하는 뒷면에는 유리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실 안에서 곽수정이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밖에 있는 애들이 많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궁금하다면 그러면 한 100m, 200m 떨어진 곳에서 레이저빔을 창문에다 쏴버려요. 그러면 창문에 울리는 소리로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를 다 녹음할 수도 있어요. 무섭죠? 예, 아니 그게 공상과학이 아니고 제가 80년도 군에 근무할 때 쓰던 첩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 기술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 1983년도 대한항공 007 그죠? 알래스카 경유하다가 살린에서 격추당한 이유가 항로를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근데 항로 이탈해서 격추당하니까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이 GPS 풀어줬다고. 다 군사 기술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자꾸 막 번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시장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격차를 메울 수 있는 토론과 논쟁과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서 뭔가 공감대를 끌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열악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왜 지금 드리는 말씀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지 한국 시장에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또 암호화폐는 자산이지 화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암호화폐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기술력이라는 것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2030 세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는 2030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나게 똑똑해요.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시겠지만 저는 공부도 안 하고 공부하기 싫고 잘 몰라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정도 되는 머리로 미국에 딱 옮겨놓으면 미국에서는 반에서는 탑 클래스에 들어가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창의력 이거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오래 경험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두뇌가 우수하다. 세계 최초로 제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거북선이라고 하는 철갑산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훈민창음 우리 민족 스스로가 1440년에 만들어냈고 고대면 모르겠는데 거의 뭐 근대에 들어와서 300년 뒤면 근대니까 우리나라 한글 창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세계를 보는 눈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세상이 된다면 이게 기업 가치와 산업 성장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제도 그 연합뉴스의 미래경제 포럼에서 삼성전자 부사장분이 나오셨고 LG에서 AI 랩의 센터장 하시는 분이 나오셨고 또 뭐 대학 교수분이 나오셔가지고 또 리홍원이라고 하는 언론인이신데 TSMC에 대한 그 역사를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그래요. 우수한 두뇌가 우수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데는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희연 씨가 IQ가 250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아버지 내가 IQ가 70이야. 근데 어떻게 결혼해서 희연 씨를 낳았는데 이 친구가 IQ가 200이 넘어.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렵죠. 그게 대한민국의 수준이라고 봐요. 현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MZ세대의 지적 수준은 IQ 150을 다 넘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관리하는 60대, 70대의 IQ 수준은 80, 90 수준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IQ를 표현해서 죄송해요. 근데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그 이해도를 IQ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주식시장의 주를 이루는 큰 손을 이루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예요? 오래된 세대예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노는 마당과 이들이 노는 마당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고 혁신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MZ세대에게 맞는 시장은 미국 시장이지 미국 자본시장이지 이 자본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산시장이 건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정의롭고 그죠?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투자도 하고 그 주식을 팔아서 자본을 만들어서 또 기술도 개발하고 하잖아요. 실패와 성공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도전에 내가 기여를 하고 그 도전에 대한 대가는 중장기적으로 계산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았을 따름인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돈을 땡겨오고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는 그 패턴은 방금 말씀드린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정당한 투자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는 극소수인 듯 보이고 대부분이 1,000원짜리, 500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어떻게 10,000원이 됐다가 20,000원이 됐다가 하는 것을 노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더라는 생각이거든요. 미국도 물론 그런 회사 있기는 있어요. 없진 않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좀 심해요. 그리고 가격의 변동성이 미국보다는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자문하고 조문하는 교수들이 있다면 소위 교수 타이틀을 달고 방송에 나와서 떠들려면 자기가 가진 논문 한두 편 정도는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내 논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식의 제약 바이오 산업은 변동폭이 얼마나 되고 사이클이 얼마 되니까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스트래티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경제학 박사, 경제교수, 경영학과 교수라는 그 타이틀을 이용해서 그냥 전문가인 듯한 그런 이야기를 떠들고 떠난다고 나간다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전한 자산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건전한 과학기술 개발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건전한 산업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여건이 환경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유연하다는 의미예요. 그럼 무엇이 당신이 말하는 건전함이냐? 성공과 실패가 투명해야 돼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없거나 성공한 기술을, 성공한 회사를 다른 회사에 쉽게 뺏겨버리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기업을 만들어서 새 기술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람 씨한테 투자를 해서 100만 원 투자했는데 아람 씨가 세계 최초로 백신 기술을 만들었어. 근데 아람 씨는 10만 원밖에 없고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주식은 더 많아. 그러면 내가 아람 씨를 이사회에 열어가지고 쫓아보내버리고 기술은 우리 회사 기술이니까 그대로 만들어서 팔아먹고 아람 씨는 알거지 만들고 이런 작태를 되풀이한 시장이다 라고 하면 주식 투자할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또 어디까지 쭉 줄기를 뻗어 내려가느냐. 원천 기업과 하천 기업 간의 단가 후려치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경제마스터 곽수정에서 공부를 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같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해야 될 것들의 대부분은 단편적으로 제가 또 음악 단어를 쓰잖아요. 스타카토로 딱딱 잘라가지고 요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겼고 요거의 해법은 요겁니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 문제는 요 문제 n-1과의 모든 연관성 때문에 벌어졌는데 n-1 중에서 2n 플러스 1 정도 되는 문제쯤에서 요 문제에 가장 높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발생을 했습니다라고 우리가 판독하고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역할을 학자들이 해줬으면 더 편하다. 매일 우리가 연구 논문 어떻게 씁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산학년이 연계가 되면 자본시장은 더욱더 건전하게 발전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또는 KSE에서 교수들에게 학술 논문을 많이 지원하고 연구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게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개념을 쓰면 안 돼요. 이건 투자다. 시장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우리 시장이 그렇게 육성이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은 참 건전한 시장이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시장이야 라고 생각하면 투자하겠죠. 그게 아니면 ATM 머신이에요. 백날. 왜? 개인들이 어떻게 투자해요? 확 몰려들었다가 확 빠져나가는 이런 시장이잖아요. 이런 시장의 습성을 잘 알죠. 작은 뉴스 하나를 딱 던져주면 미끼를 물어가지고 벌떼같이 몰렸다가 어느 고기 하나가 낚싯바늘에 탁 꼬여가지고 올라가는 걸 보면 훅 흩어졌다가 다시 또 지나가 나오면 잊어버리고 또 모여가지고 그 떡밥에 밑밥에 또 꼬여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시장은 ATM 머신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질문 하나를 놓고 1시간 넘게 이야기했는데 살아온 이야기 뭐 각자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많아요. 사실은 2030 세대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태어나면서 안게 되는 부채가 1인당 한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한 7천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대한민국 정부를 현재 믿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믿어요? 제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면 여러분 정부를 믿으세요? 제가 만약에 정부에 있어도 그렇게 말은 못 하겠어요. 지금 현실이 이렇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이렇고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성장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국민연금 수준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혜택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정부 믿고 따라하세요? 그거 거짓말이죠. 그건 정부에 정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30 세대분들은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이 설계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대한민국은 머리 좋은 2030 세대에 의해서 미래가 개척될 거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해요. 근데 그것이 어긋난다. 담이 아니고 장벽이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려 하고 침공하려 그러고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정거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끝장날 수도 있다. 격하게 말하면. 근데 저보고 판단하라면 저는 전자 쪽이에요. 아주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마스터 곽수종에서 이제 앞으로 2030 미래세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어떨 때는 진보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께서 잘 소화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맞고 틀림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내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쏟아부어 놓고 막 휘저어서 무거운 생각은 위에 남고 두껍고 무거운 생각은 위에 남고 가볍고 부드러운 생각은 밑으로 빠지게 해서 고운 모래를 만든 다음에 이 모래를 가지고 예쁜 담을 만들어서 그 담에다 색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필요하면 폴짝 뛰어 넘어갔다가 폴짝 뛰어 넘어오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